네, 안녕하세요. 예, 예. 문제풀이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교재나 이런 것 잠깐 진행 방식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강의 기획서 잠깐 읽어보시고 판례 그 자료 나갔는 거 그거 하나씩 이렇게 받으셔야 되니까 판례 자료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그 한 번에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 그 페이지가 그 객관식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 페이지에다가 좀 잘라 붙여줄 수 있도록 그 붙여놓으면 들고 다니지 마시고 그 해당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 파트에서 같이 설명, 그 파트에서 같이 설명할 테니까 그래 정리하시고, 교재는 그 두 권인데 진행 방식은 그 이론을 먼저 이론을 빠르게 먼저 정리하고 해당 파트를 문제를 풀어주는 거 풀어주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객관식을 한 99%는 풀었는 것 같아요. 거의 겹치는 거 빼고는 거의 다 풀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교재는 그 핵심 정리로 진행하는데,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기본서로 보시고 기본 교재로 이렇게 그냥 수업을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핵심 정리나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페이지는 불러드리는데, 근데 그 기본서에 페이지가 있거든요.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 기본 강의 그 페이지가 적혀 있을 테니까, 제가 여기 페이지는 그 핵심 정리 페이지로 부르는데, 자기는 그 기본서 보고 있으면 기본서 페이지로 찾아가시면 돼. 기본서 페이지로 찾아가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테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핵심 정리가 또 추가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객관식에서 다 보완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 교재를 따로 이렇게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 교재로 이렇게 계속 수업을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예습을 조금 해줄 그 필요가 있는데, 예습은 언제 하냐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해당 진도 범위를 그 문제를 이렇게 쭉 푸는데, 어떻게 푸냐 그러면 1번 문제 해설, 2번 문제 해설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푸는 게 아니고 1번 지문 읽어보고 아는 지문이면 그냥 표시 없이 넘어가고, 2번 지문을 읽어봤는데 생소한 지문이고 모르는 지문이다라고 생각되면 해설을 읽지 말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니까 객관식 수업을 들을 때 내가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아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복습할 때도 집중해서 복습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그 읽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게 이래야 되는데, 요걸 좀 선별을 좀 해두세요. 선별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수업을 따라오실 때,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복습하실 때 이런 걸 좀 골라놓으시면 그러면 해당 수업을 들으실 때 그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들으시면 될 테니까, 이렇게 좀 골라낼 필요가 있게 되고, 이거는 집에서 하지 말고 여기 오셔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그 해당 진도 범위에서 빠르게 한번 골라가지고 이렇게 그 정리를 해두시면 이래 될 테니까 이래 보고, 그리고 여기 그 읽어보면 그 진도 나가다 보면 겹치는 질문들이 다 있는데, 그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다 읽어드려요. 읽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반복해서 읽지 말고 똑같은 지문이 여러 번 나오면 그거는 계속 읽지 마시고요. 지워놓으시고 줄여놓으시면 이래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객관식 책을 이래 계속 반복해서 이래 정리하시면 될 테니까, 요 책을 이래 여러 번 보거든, 여러 번 봐야 되는데, 근데 같은 내용을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읽고 있으면 그 시간 낭비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 중첩되는 거를 지우는데요. 요래 지우지 마시고 중첩되는 걸 이렇게 지우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워놓는데, 제 경험상 이렇게 지워놓는 거는 100% 다음에 읽습니다. 다음에 읽게 되니까 여기 내용을 이렇게 지워버리라고, 내용을 이렇게 지워가지고 똑같은 거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또 읽고 있지 말고요. 심한 경우는 한 4-5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4-5번 똑같은 걸 계속 읽고 그렇게 읽지 말고 중첩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지워놓고 양을 조금 이렇게 줄여놓으시고, 그 자리에다가 그 이런 판례들을 이렇게 추가하는 거니까요. 추가해서 이래 새로운 내용들, 이 자료는 최신 판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판례 중에 최신 판례도 한 200개 정도 있는데, 그걸 다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나갔는 게 한 17개 정도 이래 나갔는데, 변호사 시험에서 기출된 거,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이고, 그 말고도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판례들, 이런 것들은 골라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여기 실어놨으니까 17개 정도는 한번 이래 보고 가시고, 여기서 한두 개 정도 나오면은 그거는 대박이 되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던 그 판례 중에서 조금 이래 그 예상되는 판례들이 있어가지고, 최신 판례를 우리 시험이 많이 내지는 않거든요. 많이 집중적으로 내고 이러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은 보고 가지 않으면 좀 풀 수 없는 그런 그 문제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이래 그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 다음 주에 변리사 시험이 있거든요. 다음 주 1차가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변리사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문제 보고 또 만약에 우리가 최신 판례 여기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봐야 될 판례가 있다든지 그렇게 보면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는 한번 추가를 자료를 따로 나눠드릴 수 있게 이래 될 건데 아마 그 정도 이상은 안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리사와 관련되는 그 판례들 이런 것 기출된 것도 그 이상 자료는 나가지 않을 테니까 그 정도만 이래 추가해서 보시고 최신 판례를 민감하게 막 다른 교재를 구입해가지고 이래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딱 그 중요한 거 골라가지고 선별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정도, 변리사에서 출제된 정도, 이 정도는 보고 가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추가해서 이래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 세무사 기출을 좀 보완하면 되는데. 세무사 기출은 너무 임박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가 우리 시험하고 너무 붙어가지고 이래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래 보완해서 이래 보기는 좀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막판에 자료를 오히려 추가하면 오히려 정리하는데 독이 돼. 그거는 정리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냥 거기까지 이래 우리가 준비해서 이래 가면 더 이상 자료 추가 없이 그냥 그 실전에서 그냥 혹시 모르는 게 나면 그냥 틀려도 되고 틀려도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굳이 다 맞을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정리하고. 여기 노출된 자료, 노출된 기출 문제는 틀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제들은 나는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래 정리하고 객관식에서 이런 거 비슷비슷한 걸 이렇게 골라내려면 제 경험상 한 3번 이상은 봐야 되겠더라고. 3번 이상은 봐야지 이래 골라낼 수 있고 속지 않게 이래 되고 일단은 그 한두 번 보면 문제는 맞출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그 40문제로 바뀌고 나서 2교시에서 사회보험법하고 그 경영학하고 민법을 같이 봤는데 120문제를 이렇게 같이 보게 됐는데 사회보험법도 어렵게 나왔고 경영도 어렵게 나왔고 그다음에 민법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나오니까 2교시가 그 멘붕에 빠졌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법을 먼저 풀었는 사람은 민법 점수가 안 좋고 민법을 먼저 풀었는 사람은 사회보험법의 점수가 안 좋고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 부족 때문에 특히 2교시가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니까요. 2교시에 대한 연습을 좀 이래 많이 하고 하시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될 거고 책을 좀 여러 번 봐라. 여러 번 이래 보시는 게 이래 필요하지 않을 거로 생각되고 일단은 그 제가 추천하는 복습 방법은 일단은 지금부터는 단권화가 이래 돼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객관식으로 정리하자. 객관식으로 정리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게 3월까지 이래 강의가 진행될 테니까 3월까지는 복습하실 때 일단은 책을 한번 먼저 읽어주자.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들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전체적인 그 교과서 텍스트를 내일이나 한번 오늘 저녁이나 내일 복습하기 전에 한번 이래 텍스트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해보고 기본 내용을 먼저 한번 기본 내용을 한번 읽어주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그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30분씩만 그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을 문제를 한번 쭉 계속 계속 읽게 되는데 제 그 느낌상으로는 한 이틀 읽으면 30분씩 읽으면 이번 오후까지 나간 진도를 거의 한번 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그 정도로 빠르게 읽으시면 돼요. 30분 읽으면서 이렇게 빠르게 읽고 그러면 금요일까지 읽으면은 빠르게 보면 한 3번 보고 3번 볼 수 있고 조금 이래 속도가 안 나시는 분들은 한 2번 정도, 2번 정도를 이래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채권을 여러 번, 채권부터 지금 진행할 테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 채권에 대한 그 난이도도 있고, 그 생소한 측면 때문에 채권이 어렵거든. 채권이 어려운데 지금부터 그 채권 회독수를 그렇게 높여가 버리면, 높여간다면, 그러면 채권에 대한 정리를 그 먼저 하는 그 형태로 해가지고 회독수를 반복을 많이 해버리면, 그러면 채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전 가서도 지금 그 25문제 정도가 채권에서 나왔거든요. 채권에서 나오게 될 테니까 문제 비중도 높으니까 그러니까 채권법에 대한 정리를 많이 하고 수업을 듣고 읽는 거니까 그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읽으면 돼. 자기가 집중해서 읽어줘야 될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읽어주면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래 정리하고 외우라는 거는 따로 반드시 외워버리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암기사항들 이런 것들은 그냥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따로 이래 정리해서 외우든지 하여튼 암기사항들은 무조건 외워버리고 그 지체되는 시점들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면 외우면 그러면 민법을
감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기본 강의 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래 정리됐다가 왜 갑자기 손을 놓고 객관식 이래 그 수업 듣기 전에 한번 그 사람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가자라고 한번 뜯겨봤는데 자기 필기도 이해 안 됐을 겁니다. 솔직하게 진짜 자기 왜 이거 화살표가 이래 이 그림이 왜 이래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 7월에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 그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거 쫄지 말고 다시 이래 수업을 들으면 그 다시 재생이 될 테니까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을 일체에 쓰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조금 여유되면 한 40분 정도 그 정도만 이래 투자해가지고 지금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이래 그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많은 시간 투자 안 하더라도 1차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나 하자. 그렇게나 하시면서 되고 그러면 주중에 뭐 2차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과목 정리하든지 이렇게 하시더라도 계속 감을 이어갈 수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민법만 그 정도 회독수 높여가지고 이래 정리되시면요. 정리되면 다른 과목들 나머지 과목들 뭐 사회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이래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민법에 대한 그 두려움은 없으면 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막판에 이거 공부하느라고 나머지 공부를 못해. 2차는 아예 물 건너가 버리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아예 그 손을 놔버리게 이래 되고 그 다른 공부하기 시간을 얘가 다 그 흡수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게 되니까 하루에 그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래 주말 강의 들으면서 그런 형태로 이래 복습을 해나가시면 그러면 시험에 대한 부담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그 지문을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봐가지고 이래 그 어느 정도 이래 정리가 이래 됐다면 그게 내가 다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 확인해 봐야지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풀어보시고 모의고사든 학원 모의고사든 아니면 뭐 학원도 한 2개 정도는 안 풀어봐야 돼요. 시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마킹하는 연습들 이런 것들은 해봐야 될 테니까 한번 연습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이래 풀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전 연습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작년에 그 민법을 여러 번 그 보고 기출 문제를 많이 보고 갔는데 시험에서 민법 점수가 안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그 공부 패턴을 제가 한번 이래 살펴보니까 답만 보더라고. 답만 문제 읽고 답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찾아냈고 답을 골라내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래 공부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2번 이상 보면 이제 답이 금방금방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회독수가 쭉쭉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 객관식은 이런 용도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답을 찾는 용도로 활용하지 말고 지문에 대한 정리, 지문에 대한 정리를 해가지고 지문이 중요한 지문들, 중요하지 않는 지문들 이럴 걸 선별해 놓고 암기해야 될 거는 별표해 놓고 그리고 밑줄도 하고 지문에다가 밑줄도 하고 형광펜 칠하면은 형광펜도 이래 칠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예상되는 지문들 이런 것들은 골라 놓으시고 지문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지 답을 찾아내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지 마시고 객관식 책은 그러니까 교재처럼 교재처럼 이래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이래 연습해서 가시고 작년에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기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이 노무사 기출이 많이 출제가 이래 됐으니까 이번에 한번 책을 보면서 이게 처음 나왔던 지문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출에서 나왔던 정전에 나왔던 그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우리도 원래도 똑같은 문제들은 놓치지 말고 나왔던 노출된 문제들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마시고 새롭게 완전 처음 보는 것도 있었거든. 고용 같은 거 이런 거 완전 생자로 처음으로 이래 출제됐는데 그런 거는 틀려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래 틀리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40문제 중에 10개 틀려도 75점입니다. 10개를 틀려도 75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10문제 날라가도 75점이라고 75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면 민법을 75점 맞았다. 굉장히 고득점이에요. 그거는 1차에서 굉장히 고득점을 이래 과투입했다 이런 느낌을 이래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득점이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 그렇게 정리하고 아는 거 틀리지 말고 노출된 거 틀리지 말고 그냥 모르고 그 복잡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처음 나왔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틀려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 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기출돼 있고 책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혹시나 새로운 문제 생소한 문제를 만날까봐 오늘 그 보충 프린터로 해가지고 최신 판례 나눠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교재에다가 붙여놓고 딱풀로 붙여가지고 빈자리 있는 곳에 제가 페이지를 적어놨어요. 적어놨으니까 그만큼 잘라가지고 그대로 오려놓고 이래 붙여놓으시면 이래 될 테니까 그렇게 당구하고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4월 달부터는 무조건 객관식만
시험장 갈 때까지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30분씩 해가지고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주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복습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정리될 겁니다. 금방금방 이래 정리될 건데 하루에 30번 봐가지고 몇 번 볼까요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한번 해봐요. 이번에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복습하면서 30분씩 보고 강의 끝나고 나서 30분씩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책에 그 왼쪽에 있었다 오른쪽에 있었다 이런 거 기억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느낌이 되게 될 테니까 민법만 이렇게 정리하자. 민법만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과목들도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크게 1차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거고 2차 수업 이렇게 듣는 분들은 그냥 2차하고 같이 끝까지 이렇게 그 같이 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공부를 하시면 크게 1차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래 될 테니까 그런 전략으로 그렇게 전략을 잡아가지고 정리하시고 2차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시고 안 하는 분들은 새롭게 지금부터 손을 대지 말고 그냥 1차만 하고요. 1차 안전하게 그냥 1차만 붙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2차를 같이 해왔던 분들은 그냥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살펴보시면 되고 진행은 채권부터 먼저 정리하고요. 채권 총칙, 채권 각칙 이렇게 정리하고 진도 나갈 때 방식은 기본 강의 나갔던 그 순서대로 이행 지체할 때 뭐 동시행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연결해서 보는 것들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해당 단원별로 해가지고 그 이론 정리하고 그 문제 풀고 이런 형태로 그 살펴보게 되고 10회 때부터 이제 민총일이 시작되게 될 건데 아마 그 제 느낌상으로 아마 10회 때까지는 채권을 할 것 같아요. 채권을 할 것 같고 한 11회 정도 그때부터 민총일이 정리될 건데 민총은 법률행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부터 먼저 하고 민총이 15개 나왔는데 11문제가 법률행위부터 나왔어요. 11문제가 법률행위부터 이렇게 출제됐고 4문제가 앞에 나왔어요. 자연인 하나, 법인 2개, 권리객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부분이 4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확률 게임으로 법률행위 많이 맞출 수 있는 뭐 그쪽을 더 정리 집중 공략할 테니까 그쪽을 이래 소멸시효까지 해가지고 먼저 보고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권리주체들 뭐 신의칙 뭐 이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앞부분 신의칙 이런 것들은 이유는 정리 없이 문제만 빠르게 이래 뭐 관습법 이런 것들도 문제만 빠르게 풀어드릴 거고 법인은 한 2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거는 이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론 정리하고 권리객체나 뭐 이런 것들은 법인 권리객체 이런 것들은 교재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론 정리할 거고 나머지 그 미성년자 이런 거 다 전문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만 풀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 조절해서 이래 따르시고 객관식은 99%다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객관식은 99% 이거는 거의 빼지 않고 그 작년도 거의 빼지 않고 이래 그 풀어드렸고 그리고 여기 객관식에서는 그 노무사 기출만 이래 표기되어 있는데 다른 시험 기출입니다. 이것도 변리사 기출도 있고 뭐 변호사 시험 기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민총은 세무사 기출도 있고 그렇게 기출되어 있는데 지문이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기출들은 그 중복되는 지문들을 그 반복해서 실어놓지 않고 관련되는 질문들을 중요한 질문들을 끼워 넣으려고 그러니까 기출을 조금 변형시키려고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최신 판례도 끼워 넣기도 하고 그리고 교재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판례도 좀 끼워 넣기도 해서 문제를 좀 변형을 시켜 놓기 때문에 노무사는 손을 안 댔습니다. 노무사는 그대로 그 법이 바뀐 거 말고는 그대로 이렇게 그 수록해 놨으니까 노무사 기출은 그대로 보셔도 기출 문제 그대로니까요. 그대로 이렇게 그 평가하시면 되고 다른 시험 것들은 조금 더 중복되는 건 많이 없애려고 그래서 없애려고 했는데도 그래도 많아요. 이 책에 그래도 빼도 그렇게 많더라고. 그렇게 그 정도로 국가시험에서 냈던 걸 많이 내더라고. 냈던 걸 이래 많이 출제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런 취지로 수업을 이래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복습해야 됩니다. 이거 그 수업 들을 때는 기억이 나도 복습을 안 해버리면 이런 거 손을 놓는 순간에는 다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책을 손을 놓지 말고 민법은 그냥 어학 공부한다는 영어 공부한다는 기본으로 해가지고 30분씩 그냥 계속 꾸준히 읽으시고 4월 달까지는 기본서하고 객관식을 이렇게 같이 가되 그 객관식 비중을 조금 높이고 기본서는 그냥 수업 듣고 나서 한번 읽어주는 정도로만 활용하고 객관식을 그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하시고 이 강의 끝나고 이제 4월부터는 무조건 객관식만 보고
하시고 읽다가 혹시나 또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 정리가 안 되는 부분 그것만 찾아가 객관식 기본서를 그 부분만 찾아가지고 이게 조문이 어떻게 돼 있었지 아니면 요건이 뭐였지 뭐 효과가 뭐였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런 거 거의 안 찾아갈 겁니다. 근데 그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교재를 이래 그렇게 활용하시고 지금부터는 여러 권 보지 말고 하나만 이래 한 권 중심으로 해서 객관식으로 정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정리하고 객관식으로 정리할 때 제발이 아니고 답만 외우지 마라. 답만 외우지 말고 지문별로 이래 정리하고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건 아는 문제다. 이래 표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큰일 나게 이래 되니까 작년에 민법 점수 안 좋은 분들이 다 이래 정리한 사람들 이렇게 정리한 사람들은 그게 큰일 날 문제가 되니까 지문별로 정리. 지문별로 아는 지문 모르는 지문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거 그다음에 다음에 봐야 될 거 이런 것들 골라놓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틀렸는 거는 꼭 표시 틀렸는 거는 모르는 거는 꼭 표시하시고 요게 지워지는지 지워지지 않는지 다음에 읽어도 또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표시 위에다가 이래 또 표시하고 요런 것만 나중에 마무리할 때 시험장 갈 때 요런 것만 골라서 읽고 나머지 것들은 따로 읽지 말고 따로 정리하면 뭐 오던 높다가 될 거고 근데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골라가지고 요런 것들만 읽어가서 시험장 가서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지금부터 이제 강의 진행할 건데 민법이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더라고 개정된다고 조문이 한 200개 정도 바뀌는 걸로 그렇게 입법 예고가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 내년이나 내후년에 바뀔 것 같아요. 입법 예고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돼 있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꼭 붙어야 된다. 원래 꼭 붙어야 되니까 새로운 조문 또 역사를 또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의 변화를 한번 타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끝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1차는 이번에 내 인생의 1차는 끝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번에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동차를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생동차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 이런 그 목표로 해서 그래 정리하고 1차 끝나고 나서 공부 되게 안 돼요. 지금은 2차 하는 분들은 그 1차 이거 한다는 게 되게 귀찮을 거고 그리고 갑자기 막 주간식 하다가 이거 하려면 정말 보람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시간이 이래 되게 될 건데 근데 빨리 1차 끝내고 2차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건데 실질적으로 2차 붙으면 진이 빠집니다. 사람이 이래 진이 빠져가지고 회복이 잘 안 돼요. 이게 그 공부 모드가 살아나지 않고 전투력이 안 살아요. 전투력이 이래 살지 않아가지고 1차 붙어 나오니까 그냥 그 긴장이 풀려버려가지고 한 일주일 그냥 쉬어버리게 이랬다던데 방법은 집에 있는 거울을 거울을 보고 그 거울에 누가 나오는지 노무사가 나오는지 계백수가 나오는지 그걸 이래 보시고 정말 내가 누워 있어도 되는지 거울을 계속 봐. 거울을 이래 거울로 치료해가지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내가 이래 누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걸 빨리 자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틀 이상 쉬지 않고 그 빨리빨리 안 돼요.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쉬지 말고 그냥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여기 뭐 책을 보고 뺏기든 아니면 뭐 옆에 사람들이 막 쓰는 거 보면 또 그 전투력이 살아날 수 있거든. 전투력이 살아날 수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한번 다 끝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목표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채권. 상당히 스피드 있게 나가니까 잘 따르시고 집중해서 이래 수업을 이래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천천히 그 기본 강의 속도의 한 2배 정도 그 정도 이래 진행해야지 이 강의를 맞출 수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 핵심 위주로 그렇게 이래 그 진행해 드릴 테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래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164페이지 핵심 정리는 164페이지 채권의 그 개념부터 이래 나오게 되는데요. 채권의 개념 첫째 줄이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걸 이래 채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얘네 둘 간에만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걸 상대권이라고 부르죠. 상대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채권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효력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게 그게 채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지 이 시계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라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절대권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은 상대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게 상대권이고 따로 공시해 줄 필요 없다. 누가 채권자인지 누가 채무자인지는 여기 다 표시가 돼 있거든. 여기 다 알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따로 공시가 이래 필요 없다. 따라서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법규로 돼 있다. 임의규정.
대부분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이래 돼 있으니까요.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이고 특약으로 처리되는 게 최우선이고 특약 없을 때만 조문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거 그런 느낌이고 신의책에 따라서 규율되는 거 신의책에 따라서 규율이 되게 되는 게 그게 채권법의 특징으로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 밑에 채권 채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로마제 2번 채무를 나눠보면 TV를 한 대 사러 갔을 때 TV가 와야 되고 돈을 줘야 되는 거 이게 급부 의무가 이래 발생하고 TV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부수적 주의 의무 보수적 주의무라고 부르고 TV 살 때요. TV 살 때 주된 급부 TV가 오는 경우도 있고 주된 급부로서 TV가 오는 경우도 있고 TV 살 때 따라오는 경우도 있죠. 따라오는 것들 설명서, 리모컨 이런 종된 급부도 이래 따라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렇게 채무를 구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익은 각각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게 안 왔을 때 이게 안 왔을 때 이게 안 왔을 때 이런 것들이 불이행됐을 때 불이행됐을 때 효과가 이래 되는데 주된 급부를 불이행했을 때는 그 박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해제권이 나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해제도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데 TV는 왔는데 설명서가 따라오지 않았을 때 이때는 이건 안 돼.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가능하게 되는 거고 TV하고 설명서는 왔는데 설명을 안 해줬다.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못해. 해제는 할 수 없게 되고 이때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으니까 해제 우리 채무불이행을 이루어서 해제한다는 것은 주된 급부를 불이행했을 때 그때만 해제가 이래 되고 여기에 채무에 하나 더 보호의무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계약의 내용은 아니지만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이나 어떤 생명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의무 이것도 채무에 들어갈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우리 판례 기본적 경향은 원칙적으로 보호의무는 채무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보호의무는 채무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를 손해를 이래 가했다면 이런 것들은 대개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걸로 불법행위 책임으로 해결하는 거고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진 않다.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진 않게 이래 되는데 예외적으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례가 나온다. 인정한 판례가 나오게 되고 많지 않고 4개가 나온다. 그지? 4개가 나오게 되니까 요거는 암기해서 보호의무 인정한 판례는 4개. 보호의무 인정한 판례는 4가 있고 그러면 요것들은 인정했으니까 당연히 채무불이행에 들어가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4개 있고 나머지는 보호의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해결한다. 불법행위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보호의무 정리되어 있는 거 박스 1번 숙박업자 판례 이렇게 가시고 숙박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때는 그 투숙객이 다음날 안전하게 살아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배려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숙박업자한테는 보호의무가 인정됐고 두 번째 사용자 판례 이렇게 가시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서 피용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보호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고 마지막이 여행업자 판례에서 투숙 패키지 여행객한테 여행업자들은 여행하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요 안전을 배려해줘야 될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이렇게 가고 핵심 정리는 위에다가 13페이지 적어놓고 13페이지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기본서 있는 분들은 그 페이지가 적혀 있을 거예요. 기본서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13페이지 가시면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될 게 보호의무 인정된 판례가 마지막으로 하나 네 번째 이렇게 가셔야 될 게 맨 마지막에 2번 환자 판례를 이렇게 가셔서 2번 환자 판례의 경우에 2번 환자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하니까 총 4개입니다. 총 4개 보호의무 인정된 판례가 총 4가지가 이렇게 보호의무가 인정돼 있으니까 4개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165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핵심 정리 165페이지 다시 들어오셔서 최근에 보호의무를 부정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카지노 판례입니다. 카지노 판례. 카지노 이용객이 돈을 잃지 않도록 카지노업자가 배려해야 될 보호의무가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판례가 이렇게 부정했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되죠. 첫째 줄 보면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서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요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 의무를
인정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의무 부정이고 그러면 인정한 거는 4개뿐이니까 숙박업자, 사용자, 그다음에요 여행업자, 입원 환자 판례까지 4가지만 보의무가 인정됐고 요게 소멸시효에서도 한번 나와요. 사용자가 보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몇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왔던 판례로 이래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이거 몇 년이냐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니까 10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가지고 정리를 이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채권의 목적, 다음 페이지. 채권의 목적 부분을 넘어가시면 373조 먼저 조문 보면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은 가능하니까 그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 안 되더라도 채권의 목적은 가능하게 이래 돼 있고 우리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당사자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3가지가 성립 요건이 되고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적인 걸 목적으로 해야 되고 가능한 걸 목적으로 해야 되고 적법한 걸 목적으로 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까지 이래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는 여기도 똑같고 채권의 목적이니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런 것들은 다 공통이 이래 되게 되고 하나 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필요 없다는 게 373조 이래 조문이 이래 되게 되고요. 자, 374조 특정물 채권부터 보시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면 채무자는 그 물건을 밑줄 인도하기까지 고기 밑줄 인도하기까지 선량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인도시까지 선관 의무로 규정이 이래 돼 있고 이행기가 아니다는 게 중요. 이행기가 아니고 인도시까지 선관입니다. 인도시까지 선관주 의무를 부담하고 있게 이래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자 밑에 선관 의무 개념이 이래 정리되어 있는데 선관 의무가 고의과실할 때 말하는 과실을 말하고 이 일반적 과실은 추상적 과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과실인데요. 그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자체를 따질 때 그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평균인 값을 가지고 따진다. 평균 값을 가지고 이래 판단해서 그 정도 나이, 그 정도 직업, 그 정도 학력들이 갖는 평균 값이 있을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따지고 이게 같은 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가 같은 표현으로 이래 정리하시면 이래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죠. 구체적 과실. 그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거,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문제되는 거,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문제되는 게 나오게 이래 되는데 맨 밑에 4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행법상 구체적 과실 3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이래 처리되는 거, 무상수취인, 동그라미 하시고 임치계약을 체결했을 때 물건 맡고 있는 사람을 수취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무상이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처리되고 유상이면 원칙입니다. 유상이면 원칙으로 하는 거고 무상일 때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이래 처리되고요. 친권자의 재산관리권 행사인데요. 동그라미 하시고 친권자가 미성년자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줄 때 그때도 주의 의무 정도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 주면 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입니다. 동그라미 하시고 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 그래서 3개 무친상이다. 무친상만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되고 민법에서 예외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고 나머지는 다 이걸로 추상적 과실로 이래 해결하시면 되니까 선관주의무로 추상적 과실로 처리하시면 되고 고의과실에서 말하는 과실은 이거다. 추상적 과실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래 평가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2번 선관의무 존속기간인데 일단은 발생 시점은 특정물 인도 채권이 성립한 때 그때 발생하게 이래 되는 거고 종기 언제까지 선관 의무를 부담하냐 그러면 이행기가 아니고 인도시까지 선관주 의무를 이래 부담하게 되는데 요 조문이 갖는 의미가 뒤에 곧 나올 건데요. 지금 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약속한 날짜 이행기가 있고 이행기가 있는데 요 날짜까지 선관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관주 의무를 부담한다고 374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게 이랬다는데 근데 약속한 날짜에 채무자는 물건을 줘야 되죠. 물건을 이래 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약속한 날짜에 채무자가 물건을 들고 오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이행지체라고 부르고 이행지체라고 부르게 이래 되고 이행지체 중에 채무자가 물건을 보관하는 의무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관주 의무가 아니고요. 이때는 392조에 따라서 뒤에 나옵니다. 무과실 책임.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요. 이거는 고의과실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 없어도 책임을 인정, 책임을 부담하라고 해서 392조가 책임을 가중시켜놨고 이행기의 채무자가 물건을 들고 갔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수령지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것도 오늘 다 정리합니다. 수령지체 중에 채무자의 주의무는 이게 아니에요. 선관주의무가 아니고 401조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이래 부담하지 않으니까 경과실로 파손되더라도 이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374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때 그때는 여전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로 인도시까지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요게 적용되는 것은 동시행관계에 있을 때 양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어서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여전히 물건 인도 의무는 남아있을 때 그때 374조가 이래 적용이 되게 되니까 채무자 때문에 지나면 이쪽으로 채권자 때문에 지나면 이쪽으로 이렇게 처리되고 둘 다 책임 없는 사유면 여기 374조에 따라서 해결한다라고 그렇게 이래 보고 3번 선관 의무에 대한 입장 책임은 채무자 동그라미 하시고 고의과실 입장 책임은 뒤에 곧 나오겠지만 단서로 빠져있다. 채무불이행에서는 귀책 사유가 단서로 빠져있으니까 피고인 채무자가 입장 책임을 이래 부담하게 되고 불법행위 조문에서는 조문이 본문으로만 돼 있고 단서가 따로 없거든요. 단서가 따로 없으니까 그때는 불법행위에서는 모두 다 원고인 피해자가 입장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조문 구조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래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2번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면 채무자는 이행기 표시하셔야 돼요. 이행기 점 찍고 이행기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줘야지 이래 되게 됩니다. 이 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물건이거든.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물건 그대로 줘야 돼. 그 물건 그대로 줘야 되고 설사 파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 그대로 주는 거. 그 상태 그대로 이래 줘야 되고 대신 파손에 대해서 책임질지는 따로 따지고 선관의무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로 별도로 이래 따지는 거고 일단은 물건을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되니까 이행기 현상 그대로 돌려줘야지 이래 되는 거고 3번 별표 인도 장소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밑줄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했던 장소에서 하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도 장소는 지참 채무죠. 채권자 주소지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특정물은 예외로 그 물건을 빌렸던 장소 채권 성립할 때 그 물건했던 장소 그 장소에서 돌려주게 이래 되고 경포대 이야기 놀러 가가지고 자전거를 한 대 빌렸다. 자전거를 한 대 빌려가지고 1시간만 타고 이래 반환하기로 했을 때 그때 이 빌린 아저씨 주소지에 반납하면 안 되고요. 주소지에 반납하면 안 되고 빌렸던 그 장소로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면 되니까 반납 장소는 여기 채권 성립할 때 건물했던 장소 여기에서 이래 반납을 해주면 되는 거지. 원래 사시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채권 성립 당시 건물했던 장소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거. 지참 채무에 대한 예외로서 기억해 두시면 되죠. 됐고 로마字 2번 종류채권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개념이 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 양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고 같은 말이 불특정물 채권입니다. 맥주 한 상자 준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한 대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종류물 채권이 되는데 자 구별 기준이 물건의 대체성은 거래 일반 관념에 따라서 객관적 밑줄하고 객관적으로 결정. 그러니까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는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특정한 불특정물인지 불특정물인지 이런 것들은 당사자의 주관적 동그라미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고 자 이거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공인노무사 민법책을 사겠다고 말하는데 공인노무사 민법책은 객관적으로는 대체물이거든. 다른 책도 있으니까 대체물로 이래 봐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강의용으로 쓰고 있는 공인노무사 민법책을 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의 의도는 다른 책은 필요 없고 반드시 강의용으로 쓰고 있는 이 책을 사겠다는 거거든. 이 책을 사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때는 특정물이 되는 겁니다. 특정물이 되니까 특정물인지 불특정물인지는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체물도 특정물이 될 수 있는 거야. 대체물도 특정물이 이래 될 수 있도록 기준 자체가 이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고 자 그다음에 품질 문제가 나오는데 300
375조 1항 채권의 목적을 종료로만 지정했을 때 법률행위 성질이 나여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품질을 정할 수 없다면 채무자는 중등 품질입니다.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지 이래 된다고 되어 있고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했을 때입니다. 이행할 물건을 지정했을 때 그때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특정물로 바뀌는 겁니다. 특정물로 바뀌게 이래 되니까 종료 채권이 특정되면 그때부터는 특정물 법리 위에서 나왔던 특정물 법리가 이래 적용돼서 이행기 현상대로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선건 의무 발생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이래 되게 되겠죠. 자, 먼저 밑에 품질 정리 1번 법률행위 성질로 결정할 수 있으면 성질로 해결하게 되는데 간론에 소비대차가 대표적으로 성질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대차는 동종, 동질, 동령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빌렸던 품질 그대로 똑같은 품질로 이래 돌려주면 되게 되니까요. 쌀을 빌렸을 때 쌀을 앞집에서 빌렸다면 일단은 내가 먹고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 그때는 동종 품질로 돌려주면 돼. 동종 품질로 반환하면 되는 거고 이게 결정 안 됐을 때는 2번 당사자 합의 의사로서 상중하 중에서 결정하면 되고 둘 중 하나도 없으면 그때는 마지막은 중간 걸로 주면 된다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종료채권 특정인데요. 계약으로 특정하는 것 임의규정이니까 당연히 가능하고 2번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지정권을 줄 수 있습니다. 지정권을 줄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이때 지정권자가 지정하면 그때는 종료채권은 특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주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식당에서 어떤 소주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결정해도 되지만 지정권을 그 주인한테 줄 수 있어. 주인한테 줄 수 있고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주인이 주는 대로 먹겠다는 거거든. 주인이 주는 대로 먹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정권을 주인한테 채무자한테 이래 줄 수 있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줄 수 있고 종업원한테 제3자한테 줘도 되고 지정권을 이래 제3자에게 줄 수도 있게 이래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2번 채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도 특정되는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은 변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변제 장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행에 필요한 행위가 완료됐는지 완료되지 않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변제 장소는 원칙이 지참채무라 그랬죠. 지참채무니까 채권자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게 원칙. 채권자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려면 여기까지 들고 가야 돼. 여기까지 들고 가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만약에 나한테 자동차를 팔았다면요. 실제 현대자동차는 저한테 저희 집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저희 집까지 가져와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줬을 때 이때는 현대자동차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거거든. 완료한 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때 특정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그러면 중간에 배달 오다가 사고가 날 수 있거든. 차량이 이래 부서진다든지 사고가 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현대자동차 채무는 소멸되는 걸로 볼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그 차가 존재하면 구해서 다시 와야 돼. 구해서 다시 와야 되고 이게 여기 왔을 때 특정되거든. 여기 왔을 때 특정이 되게 되니까 중간에 부셔지면 그건 아직 특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다시 새로운 차를 들고 와야 됩니다. 새로운 차를 들고 오는 게 필요하게 될 테니까 특정물이 됐을 때만 그때 그 물건 그대로 넘긴다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이게 원칙인데 추심채무로 처리될 수 있다. 추심채무로 처리될 수 있는데 이거는 추심채무로 처리된다는 것은 채무자 주소지에 와서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에 가서 받아가는 것을 추심채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근데 이게 원칙이잖아요. 지참채무가 원칙이니까 예외적으로 추심채무로 처리되려면 반드시 별도의 특약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지 추심채무로 처리되고요. 당연히 그 원칙은 다른 말 없으면 지참채무로 이래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 이래 되는 거고 추심채무로 처리됐을 때 특약으로 이래 추심채무로 처리됐다면 제가 현대자동차에 가서 받으러 가겠다는 게 그게 추심채무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때 현대자동차는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지 완료될까?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어떤 걸 해야지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냐 그러면 저한테 줘야 될 자동차를
준비하고요.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요. 준비만 하고 있으면 제가 언제 가야 될지 모르거든. 언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3시까지 오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받으러 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 기다려주면 되니까 채무자는 이것만 하면 이행할 필요한 행위를 완료된 걸로 이래 평가하게 이래 되고 마지막이 송부채무로 처리될 수도 있게 이래 되는데요. 송부채무로 처리될 수 있게 되는 걸 채권자 주소지도 아니고 채무자 주소지도 아닌 제3의 장소 제3의 장소에서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걸 송부채무라고 부르는데 저희 집도 아니고 현대자동차 그 영업소도 아니면 학원으로 오겠다. 학원으로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해서 채무자가 호의로 보내줄 때 호의로 보내줄 수 있게 되는데 요때는 채무자가 학원으로 떠나보내면 원래는 이쪽으로 보내줄 필요가 없는데 호의로 보내주는 거거든. 호의로 보내주는 거니까 이때는 학원으로 떠나보내면 출발하면 특정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걸로 평가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떠나보내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끝낸 걸로 이래 평가하게 되고 자 이걸 우리 변제 파트에서는 채권자 주소지에 가서 직접 들고 가서 갚아줘야 되거든. 이행을 해줘야지 되니까 이걸 직접 들고 가서 이행한다는 걸 현실 제공이라고 부르고 이게 원칙, 이게 원칙이 이래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예가 채권자가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다.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게 이래 되는데 이때는 채무자가 들고 갈 필요 없고 받으러 오세요라고 알려주면 된다. 그지? 알려주면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구두 제공. 구두 제공의 예외, 구두 제공의 예외로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고 간다는 관점에서는 변제를 이행하는 관점이거든. 이행하는 관점이니까 변제 이행하는 방법이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로 이렇게 평가해서 구두 제공의 예외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납은 특정의 효과는 종료 채권이 특정되면 그때부터는 특정물로 바뀐다. 특정물로 바뀐다고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금전, 금전 채권이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금종 채권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종류의 통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 채권을 금종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5만 원짜리로 1억을 주겠다. 5만 원짜리로 1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종류를 정한 거 이걸 금종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2번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으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의 강제 통용력을 잃었을 때 그 말은 5만 원짜리를 한국은행에서 발권하지 않는 걸로 확인해 버렸을 때 발표해 버렸을 때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얘네들 채무는 어떻게 될까? 5만 원짜리로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5만 원짜리를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지 않겠다고 강제 통용력을 잃어버렸다면 이 사람들 채무는 어떻게 될지가 문제되는데 옆에 다른 통화가 있습니다. 다른 통화가 있게 이래야 되니까 5만 원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만 원짜리도 있고 다른 통화가 있으니까 다른 통화로 변제하면 되게 되고 2번 외화채권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하면 돼.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만불을 주기로 했다면요. 그때는 미국 돈의 종류 중에서 선택해서 $10,000 주면 돼. 만불을 이래 주면 되고 2번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의 강제 통용력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100짜리로 만불을 주기로 했는데 $100짜리를 찍어내지 않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때는 채무가 어떻게 될지가 문제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라고 이래 돼 있는 거죠. 납은 별표 대용급부 378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됐을 때 채무자는 지급할 때 밑줄하고 지급할 때 있어서 이행제의 황금 시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통화로 그 다음 밑줄 변제할 수 있다를 밑줄 변제할 수 있다라고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대신 급부할 수 있는 거 이걸 대용급부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미국 돈으로 $10,000를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미국 돈의 각 종류의 통화로 $10,000을 주면 되는데요. $10,000를 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줘도 돼. 원화로 줘도 된다는 겁니다. 원화로 줘도 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고 의무가 아니고 옵션 하나를 주는 겁니다. 옵션 하나를 이래 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원래는 이걸로 줘야 되는데 이걸로 줘도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회한다 이래 나오면 틀리고 이거는 하회한다가 아니고 이거는 이걸로 선택해도 돼. 이걸로 선택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래 평가하시고 그다음에요. 미국 돈으로 줘야 되는데 원화로 줬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환율이거든. 환율. 언제 기준으로 해서 환율을 따져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지금 조문 표현이 이렇게 나오지 않죠? 이행기 변제기로 돼 있지 않죠? 이행기 변제기로 돼 있지 않고 지급할 때라고 돼 있죠.
지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이 어떤 조문에는 이행기로 되어 있고 어떤 조문에는 지급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 다르게 표현하고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행기로 되어 있는 조문도 있고 지급할 때라는 조문도 있으면 그러면 같이 해석하면 안 되겠네요.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급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행기로 평가하지 않고 현실 이행시를 기준으로 보겠다. 현실 이행시 그러니까 실제 들고 갈 때 실제 들고 갔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환율을 가지고 따져 환율을 가지고 이래 따지고 이행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실 이행시 이때를 가지고 판단하고 조문에서는 얘만 대응급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요 공평의 원칙상 얘도 채권자도 얘한테 대응급부 청구 가능합니다. 대응급부 청구 가능하고 얘가 대응급부할 권리가 있다면 얘는 대응급부를 요구할 권리도 있어야 돼. 요구할 권리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공평해지게 되니까 채권자에게도 인정. 채권자에게도 인정이 이래 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1번. 본전은 외화채권의 경우에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으로 변제할 수 있는 대응급부권을 인정하고 판례는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한테도 대응급부권을 대응급부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2번 필표 환산 시기 언제를 기준으로 환산해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먼저 1번 채무자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으로 변제할 때 민법 378조가요. 환산 시기에 관해서 이행기 변제기라는 표현과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살펴볼 때 그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고 점 찍으시고 현실로 이행하는 때 현실 이행시 점 찍고 현실 이행시 외국간 시세에 따라서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를 해줘야지 되는 거고 니은 우리나라 통화로서 외화채권의 변제 충당할 때도요 현실로 변제 충당할 당시에 외환 시세에 따라서 환산하라고 돼 있고 마지막이 집행법원에서 경매 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할 때가 있거든. 외화채권자도 채권자니까 배당받으러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배당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거잖아. 원화로 배당하게 되게 되니까 외화채권자를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옆에 밑줄 배당기일 당시입니다. 배당기일 당시가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때니까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하라는 게 판례입장이 되죠. 그다음에 2번 채권자의 청구행에서 채무자가 이것도 똑같이 현실 이행한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하면 되는데 소송으로 청구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볼지 채권자가 대응급부 청구권을 소송으로 구했을 때 그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소송은 판결하기 위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되거든. 얼마를 줘라라고 판결을 해줘야 되니까 소송에서 현실 이행시와 가장 가까운 날짜를 찾아보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가장 가까운 날짜가 이래 되니까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하라는 게 판례입장이 되는 거죠. 2번 별표만이 금전채권 특징 별표만이 하시고 397조 조문 보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법정이율에 따라서 처리되고 다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이자제한법이라는 그 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에 따라서 처리하고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해서 채권자는 손해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 밑에 4개를 암기. 특징 4개. 일반 채권하고 다른 금전 채권에서는 특징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 암기. 이 4가지를 암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금전은 이행 불능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행 불능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행 지체 문제만 발생하게 되고 돈이 존재하지 않아서 못 준다. 이런 상황은 없다. 이런 상황은 없으니까 이행 불능 문제는 없고 지체 문제만 나오고 2번 채권자는 손해 증명을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채무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채권자가 먼저 입증을 해야 되거든. 손해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금전채권은 손해 입증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고 3번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자 공부할 때 이런 관점이야.
사적 자치 원칙이 민법의 대원칙, 민법의 대원칙이고 사적 자치의 파생 원칙이 계약 자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계약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소유권이 보장돼야 돼, 그지? 소유권이 보장될 것이 필요하게 되고 마지막이 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가실이 있어야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고의가실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 책임을 안 지는 것. 따라서 민법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고의가실이 있어야 돼. 고의가실이 있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사적 자치를 수정할 필요가 생겨. 그지? 사적 자치 공공복리란 이름이라 아니면 경제적 약자를 좀 보호해준다는 그 측면 때문에 전적으로 사적 자치에 맡겨놓으면 경제적 약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적 자치를 좀 수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게 사회적 형평의 원칙으로 수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고의가실을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고의가실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경제적 약자나 어떤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해서 예외적 태도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나왔네. 지금 무과실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무과실 책임지는 경우가 있게 되고 요거는 몇 개 안 돼. 사적 자체에 대한 예외로 무과실 책임이 나오게 될 건데 이게 많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을 수가 없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예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나올 때마다 별표하고 암기, 나올 때마다 별표하고 암기하고 이런 것들이 기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출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고의가실 필요하다. 원칙으로 자꾸 쪼개가지고 반대로 출제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예외로 이렇게 해서 고의가실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하시면 이래 되고 이런 건 예외라니까 지체 중에 손해 발생했을 때 과실 없어도 책임지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이래만 나오는 조문들이기 때문에요. 이거 다 모아봐도 10개가 안 될 겁니다. 10개가 안 되게 이래 될 테니까 민법 전체에서 나오는 게 몇 개 안 될 테니까 나올 때마다 발표하고 고의가실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원칙이니까 그런 것들은 원칙은 따로 표시하지 말고 예외만 표시해서 이래 외워서 정리하시면 이래 되게 되겠죠. 민총에서 아주 중요한 무과실 책임으로 인정하는 거. 나중에 배울 건데 민총에서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하나가 나오는데요. 무건대리 책임입니다. 135조 무건대리 책임이 고의가실 필요 없어요. 고의가실 필요 없고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 추인 얻지 못하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고의가실이 요건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기출 가보면 다 나와. 기출 문제 보면 다 나와 있게 되니까 무건대리 책임에서 고의가실 필요하다 뭐 이런 오답들이 다 나와 있다고 그쪽이 나와 있게 이래 되니까 원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외라고 예외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예외로 암기하시고 금전채권 무과실 책임 금전채권 고의가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자 중요한 거 4번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법정률로 결정하고 민사채권의 법정률은 연 5%입니다. 그죠? 연 5%가 법정률로 이렇게 되니까 법정률로 체결하게 되는데 근데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한 약정률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라서 약정률이 있으면 약정률이 있으면 약정으로 처리하고 약정이 없으면 그때는 법정으로 따라서 금전채권은 따로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다. 따로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손해가 결정돼. 자동적으로 손해가 결정되고 법정률로 손해가 결정되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서 결정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1번 별표하고 민법 397조 1항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률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은 약정률이 있으면 그 이율에 정한다고 이래 정하고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약정률이 있으면 약정률에 따라서 변제기까지 이 사람이 여기 그 이자 주면서 돈을 쓰면 되고 요 날짜에 갚아주면 되는데 요 날짜가 지나도록 갚아주지 않는 거 이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으로서 늦은 기간 동안의 손해. 늦은 기간 동안의 손해, 지연손해 지연배상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 문제인데 약정률이 있으면 약정률로 결정하고 없으면 법정률에 따라서 연 5%, 법정률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이래 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서 그 지연손해를 결정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법정보다 낮을 때
법정보다 낮을 때 3%가 돼 있을 때 이때도 약정이 적용될지, 이때도 약정에 따라서 지연손해를 결정하는 게 맞을지, 약정이 있으면 무조건 약정으로 가야 될지, 법정보다 낮은 약정도 이래 적용되는 것으로 볼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우리 판례는 약정이 법정보다 낮으면 이걸로 결정, 법정율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없어도 손해배상을 5% 받을 수 있거든. 채권자는 5%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5%보다 적게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적게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약정은 무조건 법정보다 높은 약정일 때만 적용되고, 낮은 약정이면 그때는 법정에 따라서 결정하게 이래 됩니다. 옆에 이 단서 규정은 약정률이 법정률 이상인 경우에만, 거기 표시하시고 이상일 때만 적용되고,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낮을 때는요,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법정률 밑줄하고 법정률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청구해야지 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자, 옆에 핵심 정리는 301페이지 적어놓고, 기본서는 그 옆에 페이지 있죠. 찾아가시고 301페이지 이렇게 찾아가시면 맨 위에 박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지체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찾아온 페이지 170페이지 적어놓고 170페이지 적어두시면 이래 되고, 기본서는 그 페이지가 다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정하고 10월 1일까지 갚아주세요라고 변제기를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약정 이유를 정하면서 이 사람들이 혹시나 이 날짜까지 돈을 갚아줘야 될 사람이 혹시나 돈을 갚지 않을 걸 대비해서 가지고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미리 금액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둘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주자라고 금액을 정해줄 수도 있고,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이래 따로 정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지연손해금은 1,000만 원 이렇게 고정금액을 정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프로의 계산해서 지연손해금을 주자라고 비율로 정할 수도 있다고, 비율로 이래 정할 수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얘한테 돈을 3월 1일 날 빌려주면서 혹시나 당신이 이번 연도 10월 1일 날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지연손해금을 이걸로 합시다라고 이래 따로 이래 미리 정해둘 수 있게 되는데, 실제 이 사람이 지체 빠질지 빠지지 않을지는 오늘 날짜로는 몰라. 오늘 날짜로는 알 수 없게 이래 되는데, 혹시나 지체 빠질 걸 대비해서 미리 정해놓는 금액이거든. 미리 정해놓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걸로 봐요. 예정한 걸로 이렇게 평가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평가하게 되고, 오늘 할 겁니다. 손해배상 예정을 해놓으면 398조에서 너무 많으면 이거는 감액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 너무 많으면 감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너무 적을 때 올려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조문에서 깎아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 깎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적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을 정해놨을 때 이걸 올려주는 게 가능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정액은 안 돼.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깎는 것만 감액만 가능하고, 정액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게 이래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은 딱 정한 금액. 왜냐하면 내가 손해가 생기더라도 요만큼만 받겠다라고 얘가 합의했는데, 그걸 법원이 바꿀 수 있으면 사적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적 자체에 대한 훼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여기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을게요, 이렇게 당사자끼리 합의한 걸 판사님이 이걸 뒤집어 가지고 더 받아야 된다, 너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래 말해버리는 거는 사적 자체에 대한 대원칙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올려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정했다면 얘의 경제적 약자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게 되니까 깎아줄 수는 있도록 해줘야 돼. 깎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올려주지는 못해. 올려줄 수는 없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게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이에요. 따라서 이 판례사 안에서는 약정 이율을 1% 정하고, 지연손해금률을 3% 정했을 때, 지연손해금률을 이래 3% 이래 정했을 때, 그러면 지연손해금률에 관해서 3% 약정이 있을 때, 그때는 3%로 계산할지 아니면 5%로 높여서 계산할지가 문제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격이 이거거든.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이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약정으로 가야 돼. 무조건 약정으로 가고,
법정이율보다 낮은 금액을 정해도 법정이율보다 5%보다 낮은 금액을 정해도 이거는 높이면 안 돼. 이거는 높이면 이래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래 평가하시면 이래 되게 되는데 요걸 따로따로 찢어놓고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문제에서 이걸 구분해 줘야 되거든. 문제에서 구분해 줄 것이 구분해서 풀어줄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보자. 여기 밑줄 하지 말고 약정 이율을 얼마로 정했다. 이걸 따로 이래 판단하지 마시고 어른 걸 기준으로 잡냐 그러면 여기를 약정했는지를 찾아. 여기를 약정했는지를 찾으시고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지연 손해금률에 관한 약정, 여기에 관한 약정, 지연 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거는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무조건 약정대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는 거고 이거 없으면 이거 없어도 손해배상 예정은 손해배상 예정 안 해도 지연 손해금은 받게 되거든. 지연 손해금은 받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때 받을 때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 없으면 법정이고 약정이 법정보다 낮으면 이때는 법정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니까 요거는 내가 얼마 받겠다고 미리 정하진 않았거든. 미리 정하진 않았으니까 없어도 5% 받을 수 있으니까 없어도 5%를 이래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높은 걸로 이래 처리해서 받도록 해주겠다는 거. 받도록 해주겠다는 게 취지가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왔는지를 먼저 보고 이 그림 없으면 이걸로 푼다. 이걸로 이렇게 푼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두 개가 자꾸 구분이 안 된다고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질문이 계속 이래 들어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기준을 잡아놓고 어디에 대한 약정인지를 먼저 찾아주시고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지연 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인지 이걸 먼저 보고 이거는 무조건 약정대로 가야 되고 이게 아니면 그때는 여기에 따라서 이 공식에 따라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 없으면 법정인데 약정이 법정보다 낮으면 그때는 법정으로 이래 처리된다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이래 풀시면 되겠죠. 자, 1번.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고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돼야 되는데요. 여기 그 다음 보시면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약정이 있다면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입니다. 이게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때는 그에 따라야 되고 설사 그게 법정률보다 낮아도 법정률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약정대로 가야 돼. 무조건 약정대로. 그러니까 채권자가 여기까지만 내가 받을 거거든. 여기까지만 받겠다라고 미리 합의해 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함부로 높이면 안 돼. 함부로 높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2번. 계약 해지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제출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률에 따라서 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표는 당사자가 약정이율을 정했다면 그 지체에 빠졌던 지연손해금도 이걸로 결정하거든. 이걸로 결정하는데 그러면 이걸로 결정하려고 보는데 이게 법정보다 낮은 거라. 법정보다 낮을 때 그때도 이걸로 결정할지 문제인데 이때는 이거 없어도 5% 받는 사람이잖아요. 5% 받는 사람이니까 이때는 약정이 법정보다 낮을 때는 이걸로 간다. 5%로 법정률로 간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죠. 옆에. 다만 그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낮을 때는요. 약정률로 하지 말고 법정률 밑줄 법정률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래 타당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을 해둔 경우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이렇게 구분해서 똑같이 약정을 동그라미 하지 말고 어디에 대한 약정인지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기준을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인지 아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으면 처리가 이래 되겠죠. 이게 아직 답으로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지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문에는 나와 있는데 답으로 아직 출제가 안 돼 있으니까 예상 문제로 정리해놓고 금전채권에서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다시 들어오셔서 170페이지 다시 들어오셔서 동그라미 2번 판례 보면 당사자 일방이 금전 소비 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률에 따른 이자 지급을 이를 구할 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약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한 것으로 봐야 되고 여기에는 약정률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포함된 걸로 이래 평가할 수 있게 이래 된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는데요.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소송이다.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민법이기 때문에 정의 구현이나 어떤 공익을 위해서 판결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간의 다툼만 해결해주는 소송이 민사소송이에요. 따라서 당사자가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법원이 당신들은 이걸로 해결해서라고 이래 판결해버리면 당사자가 요구한 것보다 별개의 사항에 대해서 판결한 꼴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판결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판결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가 꼭 분쟁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부분, 이거에 우리가 다툼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왔다면 그러면 요 부분만 판결해 줘야 돼요. 요 부분만 판결해 줘야 되고, 구하지도 않는 부분을 판결해서는 안 되는데, 대신 이게 서물레이는 포함관계 있거든. 포함관계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는 포함관계 있는 것들은 대는 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판결해도 돼. 여기에 대해서는 판결해도 되게 되는데, 지금 이걸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 지원손해금을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지원손해금을 주장했는데 이게 부정되는 거라. 이게 부정됐을 때 그러면 이거 지원손해금을 기각으로 배척할까 이 말이거든. 기각으로 배척할지가 문제되는데, 약정이율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면 이걸로 이 지원손해금을 인정해주면 되거든. 따라서 법정이율에 따른 지원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판결해주면 이래 된다는 겁니다. 이걸 처분권주의라고 부른다. 처분권주의라고 불러서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가지고 판결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민사소송을 대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로마자 4번 이자채권으로 이래 놓으시면 379.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 없으면 연 5%입니다. 그러니까 법정률은 5%, 법정률은 5%로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이자 개념 정리되어 있죠. 사용대가, 법정과실, 법정과실로서 받는 게 그게 이자라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연이자, 지연손해는 이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자가 아니고 여기는 당연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배상 성격이 이래 되게 되고, 여기 사용대가로 받는 이자하고 구별, 사용대가로서 받는 이자하고 구별하고, 차이점, 소멸시효 이거는 3년, 이거는 몇 년? 10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니까 10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이래 되고, 그다음 밑에 이율. 법정이율은 5%인데 상사는 6% 동그라미 하시고, 상사는 6%, 상사 이율은 6%로 이래 돼 있고, 그리고 소송 제기하면 법정이율은 12%로 올라갑니다. 12%로 올라가게 이래 돼 있으니까 소송에 들어가면 법정이율은 5%가 아니에요. 5%가 아니고 12%로 바뀌어. 12%로 바뀌게 되고, 약정이율은 이자 제한법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지금 25% 한도로 그 대통령령에 위임해 놨거든. 위임해 놨는데 지금 대통령령은 20%로 돼 있습니다. 20%. 최고 한도가 20%. 이거는 참고해서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자, 중요한 거는 3번. 이자 채권 종류. 이자 채권의 종류 문제인데요. 갑이 을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요. 돈을 빌려주고 월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특약을 맺고 특약을 맺게 이래 되고, 요 약정에 따라서 1월 달치 이자도 발생, 2월 달치 이자도 발생, 이렇게 3월 달치 이자도 이래 발생하게 되는데요.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 월 1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하는 약정 자체를 우리는 기본적 이자 채권, 기본적 이자 채권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제기 미도래 이자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도래 이자 채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요 약정에 의해서 실제 이자가 발생하거든. 1월 달치 이자 10만 원, 2월 달치 이자 10만 원, 이렇게 각각 이자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요 이자를 지분적 이자 채권,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 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 채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이자 채권과 지분적 이자 채권, 이렇게 종류로 일어나는 게 이래 되게 되는데, 실익은 이 채권이 양도되면,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이자 채권은 종된 채권이거든. 종된 채권이니까 종된 채권이 따라가게 되는데, 어떤 게 따라가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게 종된 채권으로서 따라가는지가 이래 문제되는데, 기본적 이게 따라가게 이래 되고, 지분적 이자 채권은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의 독립성인 가지고 있는 독립된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된 채권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게 이래 되고, 요게 지금 출제가 종물에서 나오고 있어. 다른 시험이 종물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예상 문제가 작년 패턴을 보니까
민총 문제에서 채권 이야기가 많이 나와. 채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민총이 15개 나왔는데 15문제가 다 민총 이야기가 아니고 한 30%는 채권 이야기로 돼 있더라고. 채권 이야기로 이래 돼 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그 작년에 출제된 거는 한 30문제까지는 채권 이야기입니다. 채권 이야기가 이래 출제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채권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다 민총으로 나오더라고. 요즘 시험이 변리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그게 민총으로 출제될 테니까 민총으로 나왔을 때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풀 수 있도록 이래 정리하고 여기서 나오면 쉬운 문제고 여기서 나오면 쉬운 문제인데 예상컨대 답은 종물에 나올 거다. 아마 종물에 나오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잘 기억하고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 이게 따라가고 이거는 따라가지 않고 별개의 채권 별개의 채권으로 이래 처리돼서 이거하고는 독립된 채권 독립된 채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종된 채권이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안 틀렸어요. 여기서 내면 잘 안 틀리는데 민총으로 냈을 때 많이 틀리거든. 민총으로 냈을 때 많이 틀리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1번 기본적 이자 채권인데 일정 기간마다 일정 율의 이자를 취득할 수 있는 채권이고 밑줄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자 채권입니다. 미도래 변제기 미도래 이자 채권이고 요 편으로 나와요. 변제기 도래했다 도래하지 않았다 요 편으로 출제되기 때니까 그러니까 기본적 지분적 이렇게 안 내고 변제기 도래했다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출제하고 있으니까 골라낼 수 있도록 하시고 2번 기본적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을 전제로 하고요. 원본 채권이 없으면 이자 채권은 발생하지 않고 원본 채권이 소멸하면 이자 채권도 소멸하고요. 원본 채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 채권도 따라갑니다. 이자 따라가게 이래 되는데 근데 지분적은 기본적 이자 채권에서 발생된 변제기에 도달한 밑줄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을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고 부르고 원본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 원본 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고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은 따로 3년의 시효, 3년의 시효에 걸리는 등 강한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별표하고 원본 채권 양도되더라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지분적 이자 채권이 당연히 같이 양도되지는 않는다.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 조심해야 될 게 3번. 원본이 소멸시효 완성하면 이것도 같이 소멸하게 되는데 소멸시효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표가 있게 이래 되니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분적 이자 채권도 다 사라져. 지분적 이자 채권도 사라진다라고 이래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 선택 채권 논점 나오는데 1번 선택 채권은 좀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래 선택 채권 진행하겠습니다.